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자,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을 신청한 지 지금 한 달이 돼갑니다. FTX 파산 신청 이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움직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FTX 파산 그 후폭풍, 그리고 암호화폐의 미래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암호화폐 하면 또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내가 해봐서 안다는 네. 마이너스 80%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윤혜 씨.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정말 했어요? 거래했어요? 아직도 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어. 네, 윤혜 씨는 그래도 알짜. 윤혜 씨는 해봐서 그렇게 건진 게 별로 없어요. 건진 건 하나도 없어. 네, 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좀 반대로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 교수님. 예. 먼저 그 FTX가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해요. 예.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권거래소처럼. 예. 여기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데 일단 여기가 왜 파산을 하게 된 건지 그 과정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그 거래소는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 문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암호화폐의 특성은 예. 우리가 탈중앙을 얘기하잖아요. 흔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분산과 개방 예.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 정부에 우리 명령 안 듣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화폐의 역사 속에서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종이 화폐 같은 경우들이 이건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이건 진정한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화폐는 금이라든가 이런 실물들만이 예, 진정한 예. 화폐다. 네. 사실 그게 이제 의미도 있는 게 예. 한국은행이 찍어낸 지폐나 국민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나 예.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차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예. 그냥 그 종이 쪼가리지. 가치가 사실 뭐냐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건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정부가 보증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집단적으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일종의 뭐냐면 채권이고 예. 그런 점에서 진정한 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독점을 했던 거잖아요. 중앙 정부가요. 예, 예. 독점을 했던 거예요. 예. 화폐는 권력인데, 그렇지. 예, 권력인데 독점을 했던 건데 예. 이 암호화폐는 뭐냐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사실 이게 출발을 합니다. 정부가 특히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 찍어낸 미국 정부는 예. 또 이걸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규모로 막 찍어내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거기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는 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압수표든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든 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우리가 한국에서만 사실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해외 나가면 그거 안 받잖아요. 예, 예.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암묵적으로 그걸 신용을 인정을 해주고 예. 서로가 이제 그걸 서로가 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걸 화폐로 내가 저기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예.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는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태어났었어요. 네. 예. 어. 그런데 이제 이걸 뭐냐면 민간 단위에서 예. 정부의 개입 없이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 차원에서 예.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을 시킨 거죠. 예. 결합시킨 건데 근데 이 거래소는 이게 중앙 집중적인 거거든요. FTX든 뭐 바이낸스든 간에 예. 얘네들은 뭐냐면은 거래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자기들이 다 매개해주고 앉아 있고 지네들이 다 결제해주고 앉아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주식거래소처럼 증권거래소처럼. 예. 근데 그 증권거래소는 그나마 뭐냐면은 그 속에 소위 결제하는 데는 또 따로 있잖아요. 예탁 결정. 그래 예탁 결정은 따로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한이 분산돼 있잖아요. 예. 예. 네. 모든 게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권한이 집중되게 되면은 분산시켜야 된다. 예. 사고가 안 나려면은. 예.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지네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던 거야. 권한을요. 결제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예. 고객들의 돈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 잠깐 이렇게 돌려서 썼다가 다시 메꾸겠다 이렇게 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암호화폐는 저는 상당히 지금 역사가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정착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그 우여곡절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여기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좀 이게 개선이 되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대개 보게 되면 암호화폐 속성하고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앉아 있는 것들이에요. 대개 보면은요. 그중에 근데 FTX. 그래서 FTX도 이게 그러니까 중앙집중거래소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중앙집중거래소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TX가 발행한 그러니까 FTT 그 여기 토큰이요. 코인. 예. 토큰 이 토큰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뭡니까? 거래소가 자기네만의 또 암호화폐를 발행한 거잖아요. 발행 그러니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결제 기능도 진행해줘야 되잖아요. 예. 고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어. 네. 그럼 돈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요. 그게 이제 FTT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FTT보다 달러를 받고 싶어. 그렇지.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 FTT의 가치를 예. 달러에다가 묶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이런 통화들이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가 예.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테이블. 연동시키는 거. 예. 그래가지고 달러하고. 그러면 가치를 어쨌든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과거의 초창기의 은행들이요. 예. 중앙은행이 나타나기 전에 예. 은행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있기 전에 런던에서 골드스미스나 이런 금세공업자들이 예. 은행 역할을 했을 때 예. 걔네들이 은행권을 발행을 했어요. 금으로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는 예?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유통된 게 뭐냐면은 이거 가져오면 언제든지 내가 금으로 바꿔주겠다. 예, 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용이 형성돼 가지고 그나마 거래가 됐던 겁니다. 네.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FTT라는 것은 자기들이 뭐냐면 이것을 달러라든가 이런 경화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에다가 화폐 가치에다가 이걸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한 화폐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게- 화폐예요. 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그 정체성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FTT 발행액만큼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달러라든가 이런 걸로 메꿔주는 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이걸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러니까 FTT를 운영한 거예요. 자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니까 예.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견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낸스가 예. 자기들은 준비금을 바이낸스도 거래소죠. 예, 거래소죠. 세계 1위 뭐 거래소인데 예.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불똥이 막 여러 군데 튀고 앉아 있으니까 예. 불신감이 퍼지니까 예. 자기들은 준비금을 바이낸스도 자기들 토큰 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준비금을 예. 많다? 1점 몇 배까지 갖고 있다. 오. 예. 그러니까 100% 이상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인데 이건 주로 뭐냐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갖는 유틸리티 코인이었단 말이에요. FTT가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엄격하게 그거를 그 지켜야 되는데 그걸 관리 감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주식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인처럼 얘네들이 감독이나 규제를 받는데 이건 얘네들은 없잖아 아직이요. 예. 감시 안 받고 그러니까는 네. 자기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좀 나은 편이에요. 이 코인 같은 감독은. 거 발행했나요? 비트 뭐지? 코인원 이런 데서는 코인 그저 안 하고 있죠. 네, 안 그걸. 했잖아요. 못 하고 하고 그나마 그거 하고 있죠. 예, 그런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이 그 돈을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루나라든가 이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루나 같은 경우 완전히 사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사기라고 보는 것이고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폰지 사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네. 저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 암호화폐 소위 말해서 사업 모델은 저는 정당성은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소에 수익이 있잖아요. 예. 수익이 네, 발생하잖아요. 수수료. 예. 수수료. 네.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예. 주식거래소가 그 수수료 예. 발생하듯이. 그러니까 수익이 뒷받침되는 예.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 토큰의 FTT의 가치가 그 수익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종의 담보로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게 무슨 수수료를 그 거래소의 수수료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네. 기업들이 네.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그러니까 실현하는 수익에 비례해서 주식 가치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FTT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질적인 가치가 얘네들은 뭐냐면 이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루나 같은 거에 비해서 루나 아예 예. 없었는데. 그렇죠. 아. 예. 근데 그거만큼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또 그다음에 그거를 사면서 가치를
올려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막 또 투자를 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차입도 하고 담보로 해가지고 예. 아이고. 엄청난 다른 데다가 위험한 데다가도 막 자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동안에 왜 그러냐면은 뭐 자산 시장이 워낙 뜨거웠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다가 그 손실 보니까는 그 자기들이 발행한 FTT를 실질적인 가치를 뒷받침 못하게 되니까는 그걸 파악한 사람들이 던진 거죠. 예, 얘를. 그럼 이게 터질 게 터진 거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본적인 그 존재 의미를 부정한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렇게 거래소가 파산하면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계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비트코인이 내가 뭐 1억 원 가치가 일단 있어. 이게 파산이 되게 되면은 네. 파산이 되게 되면 파산법에 따라서 네. 거기에 자산들이 일단 다 동결돼요.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거기 있는 겁니까? 어. 예. 아. 그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 채무를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꽤 여기 들어가 예, 있을 그렇죠. 텐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다루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이 동결된다고 이게 이제 동결돼버리는. 조사되고 이제 뭐 이게 파산 신청을 한 거니까 자기들이 그럼 네. 법원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요. 네. 잘 거래소도 잘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최 교수님 FTX 파산이 예. 그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예. 이 파산 이거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이게 리만 브라더스하고 무슨 FTX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기 전에 예. 네.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랭킹 4위 정도 됐었습니다. 예. 자산 규모로요. 예. 그러니까 큰 은행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5위가 베어 스턴스라고 있었어요. 예, 있죠. 그 앞에 3위가 메릴 린치였었고요. 메릴 린치는 주식 증권에서는 이제 우리한테는 유명했는데 네. 세계 전 세계 지점이 제일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3, 4, 5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 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에 그해 봄에 베어 스턴스가 먼저 파산합니다. 거기가 먼저 문제가 5위가 생겼어요. 먼저 예, 5위가 먼저 파산을 해요. 네.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연준이 예. JP 모건한테 니네 돈 빌려줄 테니까 예. 쟤네 인수해 해가지고 사실상 구제를 했어요. 네. JP 모건한테 니네들이 좀 인수를 해라. 예. 근데 이제 돈 가니까 연준이 돈을 투입한 거예요. 예. 빌려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막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막 자금난에 시달려가지고 RP 막 발행하고 그냥 높은 금리로 막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자금을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막게 생겼으니까는 해주는데 SOS도 쳤죠. 쳤는데 뭐냐면 안 돼 니네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준이 거부했는데 그때 하마터면 한국에 그거 살 뻔했는데 일부 투자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때 세상에.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예? 노무현 정부 때요. 기억들 아십니까? 동북아 금융허브 만들겠다 했어 대한민국을. 맞았어요. 그때 강만수 장관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 강만수 장관은 저기 전혀나? 이명박 때지만은 아, 노무현 정부 때 예. 한국을 그러니까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저기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 저거 하고 있는데 서울 여의도 이쪽으로 이제 그 당시엔 금융이 전부 다 최고라고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금융이 전에는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도 우리나라 동북아 금융허브가 안 됐길래 다행이지 됐으면은 월가에서 그것이 이 허브라는 게 뭐예요? 다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월가하고 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월가가 그러니까 전념이 됐는데 그 전념이 같이 우리가 전념이 되는 거죠. 감염되는 거죠. 네. 이게 안 됐길래 일부 은행들이 그러니까 CDO라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손실 난 거로 끝인 거고 만약에 진짜 동북아 금융협회 됐으면 우리나라 박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근데 하여간 이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켰던 이유가요. 뭡니까? 리먼 브라더스 파산시켰을 때 그렇게 후유증이 클지를 몰랐던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실 자산이 자기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빙산을 보게 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아주 극히 일부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예. 안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개념이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림자 금융. 예,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은행들하고 비슷한 짓을 하는데 예. 그러는데 은행은 중앙은행이 됐던 금융감독원한테 감독이나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은행과 비슷한 짓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래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금융감독에다 보고할 필요 없는 거래들 같은 아, 거라든가 장외 예. 거래라든가 하여간 뭐 이 감독원에다가 보고할 필요 없는 거래들이 예. 예외 받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빙산의 대부분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가
파악이 안 됐던 거죠. 아. 네.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걸 뚜껑을 닦아 보니까는 엄청나게 이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전 세계 더군다나 예. 미국만이 아니라. 예. 아. 그러다 보니까는 화들짝 놀랐는데 네. 이미 늦은 거죠. 이게 파산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리먼 브러스 파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금융 시스템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장에서 제가 신용위기로 지난 목요일날 얘기했던 네. 이유가 신용위기로 발전했다는 것이 대마불사가 성립 안 하는구나. 아하. 그 전까지는 대마불사가 작동했거든요. 미국도요. 예, 예. 대마불사가도 안 되는구나. 설마 리만을 넘기겠느냐? 그렇죠. 리만을 파산시키겠느냐 아. 했는데 파산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3위인 메릴 린치는 또 살려요. 예. 왜 같은 문제. 리먼은 구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리먼을 파산시켜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괜찮을 못할 줄 거예요. 알았어. 아, 괜찮을 줄 부실 알고.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부실 덩어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달러 정도면은 그거 싹 오려내고 달러 투입해 투입해 가지고 이걸 이제 건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열어보니까는 너무 컸어. 암세포가 온몸에 다 번져 있는 아. 전 세계에 다 번져 있는 거야 이게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안 관련된 금융회사가 없는 거야. 아. 리먼 브러스하고 전 예. 세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리먼이 파산하고 나니 파산시키니까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날릴 수 있겠구나. 시트도 그 당시 불안하다 그러고 시트도 실제 국유화했었죠. 시트네. 예, 시트도 국유화했었죠. 끝내는요. 예. 그러니까 뭐 시트가 저 정도 날아갈 정도, 시트도 이렇게 부실화됐을 정도면은 멀쩡한 은행이 어디 있겠느냐. 네. 이런 게 시중에 쫙 퍼지면서 완전히 신용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금융위기가 터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오리 바람이 분 건데 예. 네. 그래서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FTX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이렇게 미국 거래소잖아 이거요. 이거요. 예. 이 저기 바이낸스 같은 경우 는 중국계가 저기 그렇지. 가고 있는 예,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FTX가 어쨌든 거래 규모가 굉장히 어쨌든 크고 예. 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래소가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예. 거래소를 중심으로 다 엮여져 있잖아요. 네. 엮여져. 거기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들이 미국인이 만드는 이게 거래소다 보니까는 예.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데 암호화폐 시장이 예. 걔네들 다 여기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예. 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시스템이라 이겁니다. FTX. 암호화폐에서의 리만 그렇죠. 브러더스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 차이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그 규모가 여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많이 안 물려 있어. 물려 있는 게 그 제한적으로 물려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쨌든 간에 커졌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기준은요. 예.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금융 시스템을 위협을 하느냐. 음. 그러면 개입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으면은 그냥 파산시켜요. 미국은요. 파산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개별적으로 거기에 손정희가 뭐 100억 달러 날렸다 뭐 이렇다 해도 이거 뭐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 날리게 되면 저 개입하고 그러던데 예? 개입 안 해요. 미국은요. 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지 않을 거라면은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이잖아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렇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거기에 얼마나 그러니까 물려 있는 것 같냐.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렇지 네. 않다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산시키는 걸로 그냥 간 거고 암호화폐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뭐냐면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예? 이런 예. 이제 이 암호화폐 업계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로비를 많이 했거든요. 규제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정신이 민간 저거에서 간 건데 왜 여기에 또 정부가 탈중앙화니까. 개입하려고 그러냐. 또 그건 또 맞네. 예, 이 로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죠. 아. 암호화폐 이 참여자들이 자초한 거죠. 어떤 면에서. 거기 실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아직도 이 암호화폐잖아요. 네. 왜 가짜 돈을 진짜 돈을 주고 살까? 그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렇죠. 어. 그게 왜 소위 말해서 가짜 돈을 왜 진짜 돈 주고 사? 아니 근데 그동안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미래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그게 또 그 제가 말씀 많이 얘기할 때 해주셨잖아요. 우스갯소리 꼰대하고 네. 안 바뀌죠. 이 젊은 사람하고 꼰대는.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예. 심지어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찍어낸 화폐. 예. 이것도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래로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영국의 영란은행이 예. 일개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그냥 일본 시중은행 중 하나였었어요. 예. 얘네들이 중앙은행 승격된 이유는 국가가 각 은행들마다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던 시절인데 예.
저기 쟤네들이 발행하는 화폐로 네. 세금을 받겠다. 예. 오. 정부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세금을 받겠다고. 네, 그 대신 뭐냐면 얘네들이 뭐냐면 정부한테 니네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영원히 상환하지 필요 없게 해주겠다. 그렇지.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 맞바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란은행은 아주 이제 신난 거죠. 예. 그다음 그 전에는 금 보유량만큼만을 은행권을 발행했는데 예. 예? 종이를 발행했는데 지폐를.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거 관계없이 예. 찍어낼 수 있었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들, 이 지폐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가치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종이라는 거 이해. 근데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는 수용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수용을 비트코인이 공동으로. 국가 화폐인 나라가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어딘가. 논리적으로는 암호화폐나 지폐나 네. 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신용을 인정해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단지인데 뭐냐면은 암호화폐는 그 기반이 취약한 거죠. 그렇죠. 예. 취약한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태어난 지가 이제 뭐 기껏해 한 10년 정도뿐이 안 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고. 예? 기존의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예.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 탈중앙이다 보니까 누가 보증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완전히 그 발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그냥 암호화폐가 폭등하고 막 그러니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그걸 이제 뛰어드는 거란 투자 말이에요.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하는데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예. 절대로 그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 근데 우리가 금융상품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몰라요, 직원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 교육을 합니다. 예. 이 상품 어떻게 예. 이제 설명하라고 네. 고객한테. 그럼 그걸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야. 예. 그 직원들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거기서 이제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네.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 특히 뭐냐면은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수익이 높아요. 안전해요. 뭐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원금 날릴 염려 없다. 어.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로 이제 그러니까는 사기죠, 사기. 아니, 펀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창구 직원, 은행 직원들 그거 팔면서도 예. 그 펀드가 라인 펀드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예.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투자하면 언제든지 돈 날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각오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 예? 이게 그러니까는 안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그러니까는 이 예금자 보호자가 돼 있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는 이게 안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도 제가 그래요. 이해하지 못한 금융상품은 절대 거래하는 게 아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도 뭐냐면은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암호화폐도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 네. 나름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어요. 형성이 됐어요. 이제는 거의 정착이 예. 됐어요. 예. 근데 나머지 대다수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는 사람조차도 예.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예.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잡코인들이라는 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질적인 가치가 보증이 안 되어 있어. 이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이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실질적인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거를 가치를 보증해 주죠. 예. 정부에서 보증도 안 해주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처럼 우리는 이만큼 금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만큼 발행한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가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예? 그걸 뭐 법적인 장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이상에는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어디서 돈이 나온 데가 있는가 없는가. 예? 이거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서도 지금 며칠 전에 위믹스 예. 그 좀 결국은 상장 폐지됐거든요. 이 위맥스가 뭡니까? 거래소인가? 위믹스는 코인인데 아, 코인. 이거는 게임 개발 회사가 위메이드라는 게임 개발 회사가 여기서 이제 그 게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돈으로다가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개발한 거야. 네. 이 게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히트를 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도 얼마를 발행했는지 실제 발행은 10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신고는 10개 했다고 했는데
실제 발행한 뭐 100개 막 이렇게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이 돼서 결국은 상장 폐지가 돼버렸거든. 그렇죠. 어머나. 이거 투자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게임할 때 네. 그 게임 저기 그 사에서 그 저기 그 뭡니까 저기 저 많은 저기 그런 것들 발행했었잖아요. 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온라인 있잖아요. 머니로 해가지고. 온라인 머니뿐만 아니라 그 게임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뭐더라? 우리가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걸요? 뭐 있어. 예. 네, 그거. 게임을 안 해봐서 하니까. 몰라. 네. 어쨌든 그런 거 이제 그 아이템. 예, 아이템 같은 거를 어. 사고 팔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템과 비슷한 거야, 근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중앙 집중화돼 있다 보니까 리믹스가 예. 집중화되다 보니까 밖에서 모르는 거야, 이게니까요. 그렇지. 이게 투명하게 알수 이게 없지.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게임 아이템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뻥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 사기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는 건데 예. 그게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어. 그 게임 그 아이템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가치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발행했으면은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이 FTX의 FT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수익 나오는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예. 우리가 기업의 주식 가치는 기업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예.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해가지고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결국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만큼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고요. 코인도요. 코인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근데 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서 다 주물르 걸고 앉았으니까는 어떻게 이게 가치가 얼마만큼 이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든 화폐라고 하면서 혁명적인 화폐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자율적인 규제가 이게 작동돼야 되는데 예. 그게 전혀 작동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의 국가의 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건 자초한 거다. 그러면 결국 예. 뭐냐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 취지가 붕괴되는 거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걸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다.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네. 예? 암호화폐 그러면- 종사자들이. 그럼 그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번에 FTX 이거 그 폐지되면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비트코인도. 아, 네. 여기 또 멍든 가슴 한 분 지금 계시네. 마이너스 75%. 근데 이거 그 저기 저 팬데믹 이후에 들어갔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팬데믹 직전에 비해서는 네.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70%더 아직도 우위에 형성돼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50% 이상이나 형성돼 있습니다. 아, 팬데믹 진짜요? 직전에 비해서는요. 아, 그런 얘기하면은 이분 나만- 또 아니 나만 제가 슬프네. 마음만 그 강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무슨 가치가 있냐 하는 사람들한테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고 막 이렇게 되는데 10년. 그게 가치가 붕괴됐으면 0이 되는 예? 이런 게 세상이 왔냐? 저는 절대 안 온다고 봐요. 절대 안 옵니다. 안 오는 단지 뭐냐면은 이 화폐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지금요. 아직 세팅이 안 제대로 됐죠. 틀을 잡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암호화폐 시장들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값이 엄청 뛰고 오, 같이 뛰고요. 그렇지. 부동산 뛰듯이 네. 뛰고 이 그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환율이요. 예. 보게 되면 지난 9월 말 10월 중순까지 전 세계에서 예. 엔화 다음으로 제일 많이 환율이 오른 통화였었어요. 어. 그랬었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의 원화를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통화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예, 그렇죠. 취급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10월 중순 이후에 10월 한 20일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이 이제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몰라요. 가장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0월 20일경부터 시장에 어떤 게 형성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이제 전환할 것이다. 방향을. 네. 소위 말해서 이제 11월 1일 2일에 마지막 0.75%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에서 네. 그게 이제 끝이다. 0.75는. 그리고 이제 꺾인다. 이게 이제 시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네. 형성되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안정이 드디어 이제 도래한다. 예. 아. 이렇게 하면서 돈들이 다시 자금 시장으로 쫙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은 자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위험할 때는 안전자산에만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위험한 자산들은 가치가 다 폭락하는 거야. 폭락하더라고요. 예? 근데 돈이 들어올 때는 네. 그 안전한 자산 밑에 있는 것들에 돈이 유입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이제 저기 떠있던 것들 위험한 자산들이 네. 회복력이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금융의 속성입니다. 이거는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자금에 돈이 막 유입될 때는요. 네. 폰지 사기도 네. 작동됩니다. 아이고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1,000을 빌렸는데
내가 수익률을 그러니까 100씩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빌려주지. 빌려주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냐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100을 주는데 네. 다음 번설의 사람이 돈이 들어온 거에 또 1000이 있었어. 네. 그럼 그걸 100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초기에는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게 소문이 날 게 아닙니까? 예. 진짜 100 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돈을 준다고. 동생 엄마 다 끌어들이지. 돈을 막 유입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게 작동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위험한 상품도 돈이 들어올 때는 이게 돌아갑니다. 예? 단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엉터리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짧은 거고 예? 위험성이 있으면 그거는 자금이 빠질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풀장에서 이 물이 빠질 때 네. 누가 진짜 저 문제가 있는 놈, 누가 수영장에다 오줌을 쌌는지 이게 다 드러난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제 그러니까 팬츠도 안 입고 있었는지 물이 수영장 안 빠졌을 때는 물에 가려져가지고 몰랐었는데 물이 빠져 나가게 되면은 누가 그러니까는 빨개 벗고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 이러면 이제 유명한 말을 한 이유가 금융시장의 속성이 돈이 막 들어올 때는요 위험한 상품도 위험이 다 가려져요, 은폐되져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가 우선 쭉 나오는 거죠. 네? 수영장물이 좀 들어왔나 보구나. 그러니까 그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들은 그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덜 빠지거나.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그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예? 그러면은 예. 어쨌든 이번에 그 외국에서는 FTX하고 국내에서는 뭐 위믹스 하면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타격이 있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은 디지털 화폐 지금 예. CBDC 예. 각국 예. 중앙은행들이 이거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거하고도 여기에도 영향이 좀 있을라나요? 그 기본적인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르니까? 중앙은행은 어쨌든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이제 CBDC가 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오히려 예. 저쪽은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쪽이 좀 예. 더 낫다, 그렇죠. 안전하다. 예. CBDC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의해 가지고 예. 이게 진전되는 수밖에 없고 예.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예. 치열하다 보니까 CBDC는 저는 그 현실화될 오히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잖아요. CBDC가요. 예. CBDC가 사실 도입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블랙머니들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하 금융 같은 지하금융이 거 없을 수. 우리나라처럼 지하금융 큰 나라에서는 예. 예. 왜 없어져요? 아니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 전자결제가 드러나니까. 되는데 아니 전자결제가 되면 다 이게 거래의 흔적이 다 거래의 흔적이 남잖아요. 남아서. 현금 거래라는 건 그걸 추적을 못하니까 이게 블랙머니인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CBDC 그 디지털 화폐가 빨리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도 될 테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가상화폐 미래는 장밋빛입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은 가짜 돈을 왜 진짜 돈 주고 살까? 저는 제가 뭐 무지랭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국가화폐하고 예. 가상화폐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화폐가 굉장히 다원화될 수 있다. 예. 다원화. 그러니까 그냥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애플이 한때 기업 가치가 3조 달러가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한때 아주 구할 때는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한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GDP 5인 영국, 인도가 3조 달러가 안 된다고요. 뭐가 3조가 안 돼요? GDP가요. 아, 한 나라 경제 규모가요. 네.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기업이 애플 하나가 기업이 3조 세계 4위 정도 되는 거예요. 오, 국가로. 예. 이 국가 다음 네 개 나라 다음 정도로 네. 가치 큰 거예요. 네. 그렇게 경제 그 가치가 큰 거죠. 경제 네. 규모가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플이나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활약상을 보이는 이 기업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플랫폼 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에서 많이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경의 제약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애플이 근데 뭐냐면 자기들 통화 쓰겠다. 애플페이. 네, 애플이 그걸 쓰겠다 하면 그건 누가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페이스북이 그걸 했다가 정부에서 그걸 그러니까 말리는 바람에 못했던 거잖아요. 리브라인가 뭔가요. 리브라라고 있었어요.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이런 상태 속에서 네.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1조 달러 이상 기업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전통적으로는 5천 달러 미만이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 허용만 된다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면은 네. 자기도 통화 쓰겠다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전 10년 봅니다. 안 팔고 버텨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특집 공개 방송 12월 25일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지혜로운 나만의 경제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요. 드디어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안유화, 김영익, 이종우, 최준철, 박대기 등 경제쇼 최고 인기 연사들의 2023 경제전망 토론과 특별 강연도 마련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으로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들으셨듯이 12월 25일에 그 내가 경제스타 K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여기 오시면 좋을 텐데 네. 생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생방 경제쇼 생방송 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꼭 뵙고 싶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주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경제스타 K 앞으로 보내주신 경제 스토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사연들 좀 도착했는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윤혜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로 폐업한 국밥집 김치 가게로 일어나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신문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의 소울푸드인 돼지국밥집을 20년 정도 운영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돼지국밥집은 관광객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자갈치 상인도 반주 한 잔에 든든하게 한 그릇 먹기 좋은 음식이어서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루에 100명 넘게 오시던 손님은 10명도 안 오게 됐고 월세 감당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시기 많은 식당이 배달 업종으로 전향했지만 뜨거운 뚝배기에 나오는 국밥을 배달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까. 시부모님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셨지만 결국 보증금까지 잃은 채 폐업하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하신 식당의 문을 닫던 날 허탈해하시던 시부모님의 얼굴이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밥집을 운영할 때 어머님의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싸달라거나 팔 수 없냐고 문의하는 손님들이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폐업 소식에 김치만이라도 먹게 해달라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더군요. 20년 동안 돼지 뼈를 고아서 뽀얀 육수를 낸 것은 물론이고 김치도 직접 담그셨던 어머님은 이 말에 힘을 내서 대출을 받아 작은 김치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국밥집을 다시 여는 게 어때요? 이런 말도 많았지만 어머님의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을 먹는 수요가 늘고 친정과 시댁으로 김치 얻으러 다녔던 자식들이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김치를 사 먹기 시작한 거죠. 새벽부터 농수산시장에서 좋은 배추를 고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양념으로 맛있게 담근 시어머니표 김치는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SNS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요즘 시어머니는 하루에 200kg 정도 김치를 담그시고 시아버지는 택배 포장, 저희 남편을 비롯한 3남매는 배달과 SNS 홍보를 담당하며 코로나 때 폐업하며 생긴 빚과 김치 가게를 시작하며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코로나라는 깊고 붉은 상처 위에서 희망의 새살이 돋을 날이 오겠죠. 하루에 200kg 김치. 진짜 하루에 200kg. 이거 200kg 저는 저희 동생이 직접 시댁에서 김치를 담그는데 200kg를 담근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한 달을 알아 누르세요. 근데 이게 매일 200kg를 담그지. 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그만큼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화위복이 된 거 아닌가 오히려 더. 김치가 또 얼마나 맛있으면은. 근데 이
손맛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국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한테 그 저기 전수- 전수를 해줘가지고 네. 그 김치가 사실 국밥에 가장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밥도 지금 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웠지만은 코로나도 지금 벗어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한 분이 저기 전수 받아가지고 하면 옆에다 같이 하게 되면은 김치는 기본적으로 저기 연결되니까는 근데 어머니 몸이 나만 하시지 않겠죠. 근데 아니, 너무 이제 궁금해요. 자녀들이 김치도 이제 전수 받아야지. 아, 예. 요즘에 김치가 다 맛있는데 이렇게 잘 팔리는 김치는 뭔가 그러게. 비법이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예. 아, 국밥도 맛있게. 배고파지네. 김치 맛있으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그냥 맨밥도 그냥 다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응원합니다, 신문영님. 예, 저도 응원하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왕명자님이 보내주신 귀농하려면 농촌 지원 사업 활용이 필수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퇴직하면 나도 귀농해 볼까 한 번쯤 이렇게 귀농을 생각해 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10명 중 4명은 귀농에 실패한다는 말에 선뜻 나서기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저는 올해 귀농 7년 차로 하동에서 꽤 성공한 귀농 사례로 꼽히는데요. 막연히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귀농 스토리 들려드릴까 합니다. 2006년에 하던 사업이 부도나서 남편이 먼저 귀농의 길을 걸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임야를 사서 하동의 특산물인 매실과 감을 경작했죠. 농사는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가꾼 농작물을 농협에 내놔도 이게 화물 운송비, 하차비, 포장비, 인건비 이러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2015년에 퇴직한 뒤 남편의 팔로 개척을 도왔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니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젊은 사람들에겐 쉬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60 넘은 저에게는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쓰고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나 농촌진흥청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교육장까지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교육받으러 다녔고 매실, 감 같은 생과는 그냥 파는 것보다 매실액이나 감말랭이, 감식초처럼 2차 가공식품이 돈이 더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땅을 사고 공장 짓고 물건을 보관할 창고를 짓는데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알아보니 군에서 귀농 귀촌자에게 주는 혜택이 많더라고요. 당시 기준으로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무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서 8천만 원 대출받고 또 주택 저리이자 2%가 있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집과 창고, 작은 제조 시설을 지었습니다. 시설을 짓고 2차 가공품을 만들고 SN을 구축해서 그렇게 숨가쁜 1년을 보내고 나서 2016년에 드디어 새로운 판로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시즌 완판을 기록하고 우와. 이제는 여기저기 플랫폼에서 입점해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빚 다 갚고도 2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예비 귀농자분들, 귀농은 자연과 함께하는 조용한 삶이 아닌 교류와 정보가 생명입니다. 그 정보는 군청, 농촌진흥청 같은 곳에 있고 귀농을 선택하신다면 농촌의 많은 지원 사업에 대해 이 정보는 필수라는 점 저의 7년 이 귀농 노하우를 감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제 친구가 실제로 정말 귀농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태원에서 그 전통주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시골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돈 모아서 예. 무조건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이 지원 사업이 많다는 거. 예. 음. 저는 이분 그 마지막 그 귀농은 자연과 함께하는 조용한 삶이 아닌 아니 교류와 정보와 생명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 친구는 싫어할 것 같아. 아 그쵸. 근데 교류와- 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일치를 해야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네. 내가 좀 오히려 갈등이 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하나는 자녀를 낳으면 이제 학교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거기에서 딱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깡시골로 그렇죠. 가면은 예. 이제 좀 예. 교육이 힘들어가지고. 저희 회사 선배 중에서도 퇴직하고 저도 이제 퇴직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분들 보면은 주로 혼자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주말 그 부부처럼요? 여성분들이 주말도 아니야. 여성분들은 그러니까는 네. 대도시의 삶이 예.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제 익숙하고 편하고 그런 거죠. 맞아요. 친구들도 예. 많이 거기 있고 지금 이제 두 분은 주말 부부 안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최 교수님은 귀농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귀농하실 것 거에는 같은데. 로망이 좀 일부는 있는데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와이프가 예. 싫어. 자기는 자신이 없대. 그럴 그럴 수 것 있지. 같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살면서까지 귀농하고 싶지는 않고. 사랑꾼이시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지방 소멸 이런 거 정말 앞으로 점점 더 문제될 거거든요. 예. 네. 귀농 이것도 그 지방 소멸의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귀농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또 맞아요. 이제 일자리라도. 그 정부가 해줘야 될 음. 일이고 음. 그래야만이 지방이 살지. 그리고 지방에서 그래야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정착하지. 뭐 이 말 들으면은 또 야 당신은 서울에 있다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냐 이 얘기 나오기도 수 있겠지만은 지방이 살기가 불편하고 재미가 없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서울로 수도권으로 맞아요. 쑥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정말 이 귀농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뭐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윤혜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만 20살 대학생의 1억 저축기라는 제목으로 충남 천안에서 김누리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20살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려 1억을 모았는데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일푼으로 결혼하셨지만 지금은 소형 아파트와 땅을 구매해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부동산이나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똑똑하게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100원이 더 싼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10분 더 멀리 있는 마트를 찾았고 고등학생 때는 기숙사에 살면서 밥과 간식을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 용돈의 80%를 저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학교를 한 달도 채 못 간 비운의 20학번이 되어버렸죠. 개강이 무한 연기된다는 공지에 저는 본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나 편의점 알바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과외였습니다. 앱으로 학생을 모집했고 매달 1회씩 학부모 상담, 학생들의 성적을 피드백하는 학습 리포트 작성, 과외 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과 생활 기록부까지 신경 쓰며 학생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학으로 시작했던 과목은 국영수로 늘어났고 학생도 5명이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많게는 60시간을 알바에 매진하면서 학기 중에는 월 평균 300만 원, 방학에는 월 평균 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과외비 외에 추가적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밥은 무조건 집에서, 운동은 주민센터 헬스장에서, 모임은 최소한으로 하며 아낀 결과 입학 전 모아놓은 800만 원을 포함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년 5월 재건축을 앞둔 동네 아파트를 1억에 구매했는데요. 부족한 돈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가회비와 종잣돈을 모아 올 12월에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을 내어 화상 과외나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살에 시작한 돈벌이와 성적 관리 등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약 2년 앞둔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2억을 모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작아지고 우리 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 진짜 우리 너무 집 딸내미는 뭐 하고 있나? 와 이런 딸이면은 진짜 또 낳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더 싼 아이스크림 사려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조기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최 교수님 아르바이트 뭐 해보신 거 있으세요? 저요? 아, 저는 아르바이트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요? 예. 궁금해지네. 네. 제가 한 가지 간데 소개한다면요. 네. 대학 다닐 때 어떤 거는 이제 그 장학금으로 좀 다녔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전두환 때 이제 마지막에 졸업을 했는데 박정희 때 입학을 해가지고 전두환 때 네. 졸업을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잘린 거예요. 아니 이제 어디서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 운동 하다가 가입했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학 같은 걸 무기정학 뭐 이런 걸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이제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학금도 자기 박탈당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학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학비를요. 예. 나중에 네. 이제 이렇게 복학을 됐을 때도 예.
그래가지고 제가 포장마차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빙, 그때 이제 설거지 이런 거. 그래서 다 했죠 뭐. 한 뭐 그 당시는 워낙 저기 물가가 해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큰 누나한테 한 3만 원 빌려가지고 네. 예. 경동시장 가가지고 제가 이 그 닭똥집 섞어 이런 거를 안주거리 아, 사가지고. 사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망했는데 왜냐면은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안 알렸거든요. 네. 알리면 이제 이게 뭐 장사 다 그쵸. 말아먹으니까. 네. 근데 한 후배 녀석이 또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소문내 갔는데 네.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와서 저기 먹고 앉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참 서글프게 접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2억, 3억 더 많은 돈도 모으고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딸내미한테 이 사연을 한번 좀 보여줘야겠어요. 아, 그럴 땐 바로 딸이 이럽니다. 아빠는 21살 때 얼마 벌었어.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자, 마지막 사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으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김현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니멀리즘은 그러니까 최소화했다는 네. 거잖아요.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영업의 길이었습니다. 식당도 해보고 헬스클럽도 해보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5년을 버텼지만 자영업이란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패배감과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서 1년 반 동안 검은 커튼이 쳐진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소파에 쓰러져 잠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패배감과 우울증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아내 혼자 밤낮 없이 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저며오더군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처 도서관으로 매일 출근했습니다. 이 책 저 책을 보다 우연히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물건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자는 삶의 태도인데요. 점차 책에 빠져들다 보니 집안의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눈에 거슬리더군요.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명품, 가전제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싹 팔았더니 적지 않은 돈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비움은 저의 가장 큰 무수익 자산인 전셋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김포로 옮기고 나니 딱 전세금 절반이 목돈으로 생겼습니다. 그 돈을 1년 미만의 회사채와 ETF처럼 현금화가 쉬운 곳으로 분산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김포로 이사한 뒤 저에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취업을 다시 하게 된 건데요. 서울은 서비스업이 많아서 50을 넘긴 제가 취직하는데 어려웠으나 이곳은 물류창고나 생산시설 같은 일할 곳이 많아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과거를 복귀해보니 어쩌면 지난날 제가 힘들었던 건 비우지 못한 욕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서울을 벗어나면 밀린다는 생각. 비우면 오히려 채워집니다. 고여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니멀리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와.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보다 1년 반 동안 커튼이 쳐진 방에서 나오지 않은 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이 아내분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또 믿어줬기 때문에 이분이 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신문영님, 왕명자님, 김누리님, 김현태님 네 분은 월장원에 나가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두 분 고맙고 네, 네, 고맙습니다. 주말 홍사원의 경제슈퍼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